안녕하세요.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의 이영주입니다. 예, 제가 내일은 이제 김길선 기자님 만나러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사람, 좋은 냄새 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뭔가 이제 항상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매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지켜야 할 약속. 지금 이제 다음이죠. 다음에 이제 미국 대통령 하실 분이 쓰신 자서전인데요.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이제 후보하고 이제 그 막 접전이 벌어졌던 그 다음 날에 이 책이 영등포에 있는 교보문고에 이제 떡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길 걸 어떻게 감지하고 이 책을 미리 썼을까? 그거를 계산하고 쓰신 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좀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사람이 생각이란 거는 이제 한정되어 있지 않구나. 그리고 사람이 각각의 생각은 다 다르구나. 세계 뭐 65 인구 중에 DNA가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60억 인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다 60억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근데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북한은 아직도 그냥 이제 폐쇄적이고 자유가 없고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산가들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불쌍하고 자유 없게 살게 만들었죠. 아직도 김일성의 그 족속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족속들만 그 땅에서 잘 먹고 영화하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오늘은 제가 그래서 김길선 기자님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일 끝나고 바로 내려가야 돼서 비는 공간들 이틀 동안의 것을 제가 오늘 봐서 다 읽어 가려고 합니다. 이날 저녁이 되어 시 정치보위부는 우리 월경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2명씩 쌍을 지어 차례로 손목에 수세를 채우면서 이동 준비를 시켰다. 나는 인위적으로 순서를 조절하면서 막내 아들과 함께 수세를 받게 되었다. 시보위부는 우리들에게 수세를 잠근 후 대를 지어서 어디론가 시내 중심 도로를 따라 도보하여 가는 것이었다. 나는 대를 속에서 걸으면서 아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가만 속삭였다. 애야, 이제 뒤를 잠깐 돌아보아라. 저기 보이는 저 산중턱의 집들이 보이는 데가 바로 중국이다. 너는 어떤 길을 노려서라도 꼭 탈출하여 다시 저기 두만강을 건너 어머니와 누나들을 찾아가거라. 덤비지 말고 꼭 타러 가는데 성공하여라. 나는 이제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감방에서 무조건 단식하면서 10일 이내로 죽겠으니 그리 알고 너만은 꼭 살아서 타러 가거라. 비장한 결심을 말하면서 아들의 손을 으스러지게 꼭 잡았다. 아들애는 부자지간의 마지막 이별을 방금 앞두고 걸으면서 생이별이 슬픈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다. 나도 또한 충혈된 눈시울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해령시 정치보위부 신문에서 이름, 거주지, 직장, 직위, 당별, 학력 및 경력, 가정 및 친척 관계에 대하여 솔직하게 다 말하였다. 내가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에는 진실이 확인될 때 가해진 압력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아들 애는 첫 신문부터 출생지로부터
거주지, 이름, 친척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물음에 거짓 진술하였다. 나이도 줄이고 부모도 집이 없는 방랑아, 즉 지금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제비로 둔갑했던 것이다. 보위부 일꾼들은 우리 13명이 월경자들을 해령신의 도로를 따라 이동시키다가 중간에서 대열을 정지시키더니 나와 항해남도 신천군에서 왔다는 36살 난 복실이라는 여성을 골라내더니 쌍지어 수세를 잠갔다. 그리고 나의 아들을 나에게서 갈라내어 복실이에게서 갈라낸 청년과 쌍지어 수세를 잠그는 것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다시 꼭 쥐었다 놓으면서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와 의미 있는 눈길로 아들과 이별하였다. 물론 이때 보위부 일꾼들은 나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다. 나는 복실이라는 아주머니와 함께 가던 길을 되돌아서 시보위부 지하감방에 감금되었다. 동범으로 함께 행동하던 대열은 어디로 데려갔는지 전혀 모르게 되었다. 해령시 보위부 감방은 보위부 건물 접수실 지하에 있었다. 첫 번째 감방이 남자용 감방이고 두 번째 감방이 여자 감방이었다. 내가 지하 감방에 들어갔을 때 감방 안에는 4명의 수감자가 있었다. 그들 모두가 중국 국경 월경자들이었다. 여자 감방에는 3명의 여자 월경자들이 들어있었다. 지하 감방은 너비 2m, 길이 4m쯤 됐다. 바닥에는 널빤자를 깔았다. 세면은 콘크리트 벽체이고 전면에는 2cm 철근을 10cm 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하였다. 너비 50cm, 높이 80cm 정도 크기로 살창 출입문이 달려 있다. 출입문 밖으로는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잠갔다. 철창 밖 앞으로 2개의 감방으로 놔두는 짧은 복도가 있다. 복도 중간에 촉수 낮은 전등 하나를 밤낮으로 켜놓았으나 자주 정전되는 조건으로 감방은 언제나 어두컴컴하였다. 바로 8월 17일 저녁 이날부터 나의 감방 생활 첫 시련이 시작되었다. 지금껏 나는 단 한 번도 구루장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 구루장 생활을 거친 사람들이 감옥 생활 체험담 같은 것조차 들어본 일이 없다. 처음부터 보위부 지하 감방에 갇히고 보니 앞이 캄캄하고 차가운 감방 공기가 온 몸과 마음을 높은 압력으로 억누르는 감을 억제할 수 없었다. 운명의 종점이 바야흐로 면전의 다가옴을 전신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감방 속에 갇힌 4명의 수인들 중 2명은 해령 사람이고 1명은 평양시 사람이었다. 또 다른 1명은 양강도 보천 사람으로 모두 살림살이를 일떠 세워보려고 중국에 건너갔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거의가 이 지하 감방에 1달부터 2달 넘게 갇혀있는 사정이라고 한다. 감방 생활 규정에 의하면 수인들끼리 호상 이야기를 하거나 범죄 내용을 알리거나 담배 피우는 일 등을 모두 삼가게 되었다. 하지만 감독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경력을 요해하며 의견 교환을 주는 등 호상 의사소통했다. 이들은 내가 신자로 들어오자 서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 대한 사연을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나는 그들이 물음에 구루장에 들어온 사연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몇 마디 말이 오고 가는 데서 그들은 점차 큰 소리로 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소리를 지하 감방 바로 위에 있는 보위부 접수실에서 감시 보연이 들었던 모양이다. 인민군 소자복 차림을 한 보연이 지하실 감방 입구 통로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와 도끼눈을 굴리며 묻는다. 또 어느 놈이 말했어? 복도 한 구석에 있던 40대 나이 수감자가 벌떡 일어나 말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가 연속 중얼대자
그걸 본 소자 보현이 소리친다. 야, 여기에 손을 내보내. 수인은 두말 없이 얼른 두 손을 살창 밖으로 내민다. 소자는 자기 바지 호주머니에서 칼고리줄을 꺼낸다. 칼고리줄은 대략 50cm 정도 되는 쇠살꾼이다. 쇠삿을 끈이다. 소자의 칼고리줄 끝에는 자그마한 손칼이 걸려 있었다. 또 손톱깎이와 여러 개 열쇠 뭉치가 매달려 있었다. 소자 보이오는 칼고리줄을 휘돌리면서 살짝 밖으로 내민 수인이 두 손등을 여지없이 내려쳤다. 이 새끼, 너에게 누가 말할 권리를 주었어? 그는 인정사정 없이 막무가내로 수인이 앙상한 두 손등을 후려쳤다. 수인은 아픔에 못 견디어 신음을 낸다. 그의 손등은 잠깐 사이에 피투성이 되었다. 애처로운 신음은 감방 안의 감정을 싸늘하게 냉각시켰다. 한참 동안이나 칼고리줄로 제수의 손등을 후려치던 소자 보요는 자기도 힘이 빠졌는지 때리기를 중지하고 이제 다시 말하는 놈은 손목대기를 잘라버리겠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지하 감방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내가 해령시 정치보위부 지하감방에 들어가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목격한 이 자그마한 사건은 나로 하여금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했다. 이 일로 하여 그날 저녁은 감시 보현이 권한에 의해 저녁 식사 공급이 중지되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잘 먹고 지낸 덕에 백가죽 밑에 기름층이 두터웠으므로 배고픈 감은 있었으나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다. 모진 고뇌와 번뇌로 머리가 무거울 뿐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금방 맞아댄 수인은 고통과 분노로 치를 떤다. 개새끼 두고 보자. 내가 출감되는 날에는 너 같은 것 귀신도 몰래 없애치울 때다. 그는 피 흐르는 손등을 휴지로 닦으며 속썩인다. 우리는 서로 말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입속말로 오래도록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 10시가 되어 취침 시간이다. 수인들은 한 명씩 일어나서 감방 구석에 들어놓은 오줌똥 받아내는 양철 들통의 대소변을 보게 된다. 뚜껑도 없는 들통에서 풍기는 오줌똥 악취는 좁은 감방 안의 공기를 몹시도 자극한다. 그러나 별다른 방도가 없다. 5명의 감방객들은 악취 풍기는 썩은 공기로 숨쉬며 8월이 묻은 밤을 감방 널바로 바닥에서 옷 입은 그대로 귀를 베고 누워 잠을 청한다. 다음날 아침 5시가 되자 밤새 경비를 섰던 정치보위부 지도원이 복도에 들어와서 기상하라고 고하된다. 기상하자마자 제일 젊은 청년 하나가 선뜻 일어나더니 악취나는 용병기 들통을 들고 살창가로 나선다. 보이지도오는 쇠살창 출입문 자물쇠를 벗기고 살창문을 열어준다. 청년은 비운 용병기를 들고 감방 안에 다시 들어와서 그것을 제 자리에 놓는다. 그리고는 자기 바지 호주머니에서 한 줌이나 되는 담배꽁초를 집어냈다. 변소에 가서 용병기를 쏟을 때 변속한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모조리 주워온 것이다. 수인들은 제가끔 그 담배꽁초를 털어서 다시 새로운 담배를 만들어 몇 대씩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 피우는 게 낙이다. 물론 담배는 감시원이 보이지 않을 때 흔적 없이 가만히 피워야 한다. 담배 피운 흔적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아침 7시가 훨씬 지나자 아침 식사를 공급한다. 아침밥이라는 것이 보현 합숙 식당에서 한 것인데 모두가 옥수수, 까마치, 누룽지였다. 땅땅한 옥수수 마른 까마치를 사발 식기 안에 담고 그 속에 시래기죽을 한 대 퍼담아서 각자에게 한 그릇씩 나눠준다. 밥도 양이 적어 죄수들은 모두 영양실조에 걸려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햇빛을 보지 못한 셋하얀 얼굴은
검은 수염 속에 묻혀 보기조차 스산한 얼굴이었다. 맞바람에 개는 감추듯 몇 번 후루룩 하더니 아침 식사가 다 끝난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이거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열쇠 뭉치를 막 휘두른 그 손에 저도 이제 맞아봤거든요. 두 번째 북송 때였고 제가 이제 호송 도중에 도망쳤었습니다. 중국말로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하고 이제 북한 사람인데 저랑 같이 이제 신의주 보입으로 같이 호송되고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우리 그럼 이제 같은 언송군이어서 언송으로 우리를 이제 호송할 때 우리 어디서 도망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도망을 쳤는데 그 보안원이 저를 책임지고 데리고 가던 보안원이 저를 이제 도망치는 것을 이제 막지 못해서 심장병에 발작해서 막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이미 내려갈 데도 없는 죄인인데 그 보안원은 이제 군대 곧 제대해가지고 바로 이제 보안원으로 이제 입사한 사람이었는데 사실 북한에서 보면 그분은 이제 백지죠, 백지. 사람한테 이제 빚을 지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자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감방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자수고 뭐고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 젊은 청년 그 개호 6명이 막 제한테 주먹 손길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 첫 인사를 했고 감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 또 감방 안을 지키는 간수가 아까 똑같이 열쇠 꼬리 꺼내가지고 막 두 손을 이제 꺼내라 하고 사정없이 이제 막 열쇠 뭉치로 이제 내민 두 손 등을 이렇게 막 때린 거죠. 너무 맞으니까 막 아픔은 느낄 사이도 없더라고요. 막 좀 있다가 막 손등이 막 빵처럼 부어올랐는데 나는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이 호송 도중에 도망쳤고 자기랑 똑같은 그런 그 보안원이 나 때문에 군복을 벗을 수 있다는 위기감, 곧 당신이 위기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랬나 봐요. 정말 배고픔도 책임지지는 못하는 조국 아닌 조국이 그냥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탈북했는데 그것마저 용서를 안 해주고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뭐 내가 불공평하다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TV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책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십사.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 날씨 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